네, 네. 저는 선글라스를 요걸로 골랐습니다. 물에 뜨는 선글라스. 야, 그저 보니까 거의 앤디 가르시아 분인데. 앤디 가르시아. 네. 가르가르 가르시아. 앤디 가르시아. 가르가르 가르시아. 가르마 가르시아. 네, 오늘 저는 요걸로 이제 도수를 넣을 계획이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교수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연준에서 아주 좋은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진일 교수 모시죠.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지고 네. 그 주요 바로 내용들을 여쭤보는데 빠르게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네 새벽 네 예. 3시 네 그때 보셨죠? 네, 뭐 네, 잠깐 뭐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예. 네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예. 그리고 뭐 1분기 미국 GDP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상당히 잘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준도 야, 조금 더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긴축 이런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그 의사록 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한번 총평을 부탁드리죠. 예. 뭐 며칠 전에 한번 다루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직접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번에 의사록이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네. 분위기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지난 3주 그러니까 FOMC가 열리고 3주 후에 의사록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 사이에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히 연준 의장 파월 의장 본인이 여러 군데서 가장 중요한 미국 의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에 갔었죠. 네, 예, 거기 유럽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그 회의에서 포럼에서 네, 예.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그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의사록의 파장은 조금 대충 예상은 된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GDP 숫자도 그렇고 1분기 숫자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그 노동시장도 뭐 상당히 이걸 제가 잘 버틴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전히 강하다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렇게 잘 된 것으로 보아 네. 아마도 그 앞으로 또 약간의 그 긴축 기조,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는 그러한 것을 그 일단 계속 그 내러티브는 당연히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네, 금리 인상 기조를 한두 번 더 네,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예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경제학 그러니까 매크로를 보시는 경제학자분들은 네.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 뵈면 야 이상하다 이거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분명히 이거 내가 볼 땐 경제 침체가 올 것 같은데 네, 1분기도 2%면 미국의 평균 성장률보다 높잖아요. 네. 예. 그런데다가 또 금리 구조를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뭐 거의 수십 년만 40년 네. 만인가요? 뭐그 이거는 뭐 거의 학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의 분석가들도 그렇고 정확한 침체 신호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도 강건하고 뭐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장단기 금리 역전, 네,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 높은 그런 네. 현상, 또 이렇게 뭐 100bp 이상 높은 현상이 뭐 신호라는 건 맞는데 그게 있다고 항상 온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온 건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왔냐가 문제인 건데 보통 경제학자들이 많이 잡는 게 6개월에서 2년 사이예요. 침체가. 침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6개월이면 상당히 빠른 기간, 뭐 올해 말 내년 초이겠지만 그걸 2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시장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네. 현재 노동시장이나 네, 그 GDP 넘버에는 네,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 앞으로 뭐 1, 2년 사이에 뭔가 온다는 거는 맞고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이자율이 이렇게 높으면 이제 뭔가 경제에 바람을 빼는 이제 경제를 조금 쿨링 다운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기는 하는데 그러다가 보통 약간 과도하게 가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요. 네. 경제가 안 좋을 때 경제를 올리다가 인플레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뭐 그런 국면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나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인데 그렇다는 의미에서 연준에서는 뭐 의사록에도 나왔지만 오늘 그 경기 침체 없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일부러 하진 않죠. 그냥 없이 하거나
그래도 하다 보면 조금은 있을지 모른다. 약한 경기주체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역사적으로는 주로 경기주체가 오고 약한 경기 침체 혹은 보통 일반적인 심한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장당기 금리 차가 사실 이렇게 벌어진 게 사실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지난 몇 개월 동안 네, 네.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6개월에서 2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미 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6개월 전부터이라고 하면 이미 와 있어야 이미 되고 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1년 내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교수님께 주가를 여쭤봐서 죄송하긴 한데 주가가 굉장히 유력한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라 경기 선행 지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죠? 네,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경제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강한 주가 상승세 네. 이건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몇 군데 섹터 그 텍 섹터, 뭐 AI라든지. 네, AI 그런 데서 이제 그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 당분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인 거였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요즘에 약간 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자괴감을 느낀다. 네. 하는 게 네.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움직임이 각 섹터별로도 과거와는 아주 심하게 달라졌지만 예. 그게 모여서 이런 거시 경제 특히 주가와 거시 경제의 움직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는 뭐 인간의 행위 자체가 달라졌고 그리고 나라마다 그게 다른 거지 않습니까? 예. 재택근무가 사실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보편화 안 된 예. 나라가 또 많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뭐 굉장히 보편화. 굉장히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완전히 재편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재편이 되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게 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조정 비용 혹은 거래 비용이 들지 그거는 미리 알기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도 포함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살아오다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걸 아주 크게 틀어버리니까 어떻게 움직일지가 상상이 안 가는 거고 그런 면이 이제 과거에는 조금 있어도 크지는 않았고 서로 막 상쇄되니까 거시경제학들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큰 저 사람의 행동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매크로를 예측하는 게 그 기존의 틀로는 잘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이 굉장히 그런 게 절정에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대부분 많이 틀리는데 이제 그렇다고 과거에 의존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스스로도 네. 네, 경제학자들 스스로도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과거에 있는 틀, 그러니까 데이터 혹은 이론을 과거에 있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안 맞는 거죠 과거보다. 아마 경제학계에서는 새로운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2, 3년 내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무언가가 사람들을 지배할 만큼, 혹은 교과서에 들어올 만큼 이렇게 아주 지배적인 이론이 되는 것이 그러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데이터가 쌓일 때 그게 이제 생기지.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금융이 거시경제 미청에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까지도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고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도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예, 그것은 뭐 빨리빨리 나오면 좋은데 예,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CPI가 9.1에서 4%가 됐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2.7까지 내려왔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궤도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진한 겁니까? 아니면 속도가 빠른 겁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원하는 만큼 내려온 건 절대로 아니죠. 2% 목표 물론 이제 PCE 인플레이션으로 되어 있지만 그 목표까지는 아직도 그러니까 9에서 4로 내려온 거는 상당한 발전이지만 4는 2에서 아직 멀죠.
네. 그럼 9에서 4 올 때보다도 4에서 2까지 가는 게 더 험난하고 더 어려운 과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에서 4로 내려올 때는 과거에 이자율을 그렇게 빠르게 막 올린 것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는 아마도 사람들이 이 3은 많이 내려온 거 아니냐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예.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봐가면서 그걸 하겠죠. 그렇지만 또 2%가 목표인 건 사실이니까 그 측면에 있어서 이제 연준 의사록에 나온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견들, 네. 예, 예를 들어서 거의 대부분이 동결을 주장했다고 하는 얘기는 모두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한 영어 표현까지 제가 못 읽어봤는데 그게 뭐 a couple of인지 a few인지 그거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봤는데 과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도 지난번에 인상을 주장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 FOMC 참석만 한 사람들인지 투표권자인지 그거 이제 또 자세히,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예. 9에서 4 갈 때 네. 4 앞자리 4 보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온 과정이라면 앞으로 네. 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연준입니까 역시? 아니면 뭐 정부 사이드든 또 다른 뭐가 붙어줘야만 이제 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직접 결정하는 거는 뭐 당연히 연준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실업률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정부에서 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뭐 다 해소했지만 뭐 debt ceiling, 부채 한도. 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부에서 하는 행동들이 네. 재정 정책이 크게 제약을 줄 수가 있죠.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일지 모르겠으나. 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옐렌 장관이 중국으로 이제 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또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뭐 그거는 연준으로 보면은 연준 밖에 외생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또 그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다 고려한 다음에 만약 그것이 서플라이 체인을 더 깨버린다, 아니면 이제 많이 풀어준다, 그걸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정부도 앞에 이자 보는 거에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준만큼은 아닙니까? 연준만큼은 아니죠. 연준만큼은 아닌 게 그게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경제 전체라고, 뭐 정부의 목표라는 거는 정해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아우르는, 그렇지만 연준처럼 그 법에 아주 물론 법에 일하는 숫자가 있지는 않은데 네, 네. 그 물가 안정. 왜 정부를 여쭤보냐? 혹시 정부는 막 그렇게까지 저 물가 떨어지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쪽이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떨어뜨린다는 거는 또 실업이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경기가 또 침체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오히려 지금 정도면 괜찮은데 네. 더는 방향성을 글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미국 정부와 연준이 약간 좀 엇박자를 낸다거나 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사실 연준 많은 중앙은행들이 네. 상당히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엇박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엇박자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독립성을 준다는 게 대부분의 그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많은 나라에서 네. 모든 나라는 아니겠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제 그 상당히 자주 선거에 의해서 의회 혹은 대통령 그 정치 체제에 따라서 그 선거가 이루어지니까 그 선거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또 써야 되는 조직이죠. 네네네. 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근데 네. 지난번에 몇 월 달이죠? 그 대통령이 의회 나가서 연두교서 발표하고 막 연설하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막 자기 잘했다고 막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보면 경제 성장률도 좋고 물가도 잡았지 않습니까? 뭐 그때가 뭐 5%, 6% 뭐 이렇게 됐나요? 9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막 그런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6월달 작년 6월달에 CPI가 9%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니까 1년 만에 이제 9가 4가 된 거긴 한데 9 위에 4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연설을 듣는 만약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4까지 잡았다고 그래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전혀 동감이 없다니까. 9 위에 4잖아요. 작년에 9% 올랐는데 그 위에 4%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 4% 오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가가 체감하는 건 4로 느끼는 게 아니라 13으로 느낀다는 거니까 이게. 과거 거를 잊어버리고 새로 사과를 한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목표라는 게 그냥 매번 새로 일을 하는 예. 그런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목표를 세운 그렇죠. 거니까 네. 이제 그것을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9 더하기 4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연준 결정자 제롬 파월 연준 결정자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해 보면 야 저게 2까지는 못 가더라도 2에 근접하는 수까지는 가야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 제롬 파월의 심상은 네네. 왜냐 한번 실수를 치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못 잡고 뭐 여기서 막 스테이 된다든지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2자를 못 보고 안 내려오면 힘들어지고요. 더 안 좋은 시나리오는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큰 연준이 했던 많은 중앙은행이 특히 연준이 했던 네. 네. 그러니까 제2의 아서번스란 얘기를 들을만한 뭐 아사번스 그렇고 폴 볼커 초기도에 들어오기 직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실수를 피하는 거죠. 어차피 실수는 양쪽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쪽 실수를 더 싫어하느냐의 문제인데 뭐 길게 보면 아서번스의 실수부터 시작은 연준의 이제 조직의 메모리죠. 네. 또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도 최근에 9%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9%에서 4%까지 그 바이든 대통령은 그야말로 5% 포인트를 내렸다라고 라고 자랑하지만 하지만 예. 아직도 2%보다는 예. 2% 포인트만큼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지 그거는 이제 정치적 수사고 예. 그는 뭐 근데 유럽하고 미국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뭐 지금 50bp 올리고 그러잖아요. 네. 물가도 지금 전혀 안 잡힌 것 같고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노후화된 경제. 네. 그러니까 성장률도 침체돼 있고 뭐 독일은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게 표상하듯이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미국은 잡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안 잡히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왜 미국은 그렇죠? 이제 뭐 9까지 올라갔다가 그걸 크게 잡았는데 네. 유럽은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영국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영국은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ECB는 네. 그냥 그렇다는 면에서 경제의 그 인플레 압력이 뭐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은 똑같지만 또 미국의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에서 마크업 혹은 이제 그 얼마나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기업이 네. 그런 것들이 또 미국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또 그것이 거꾸로 생각하면 유럽은 그만큼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이들이 물론 그 인플레를 유럽에서 계속 수준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통화 정책도 당분간 더 긴축 규제가 뭐 미국보다는 세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인데 물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피봇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단계는 전혀 아니군요. 지금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 바뀌고 그러고 나서 한번 검토하는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자네 델런 장관이 이제 아마 오늘부터 공식 그 일정을 소화할 것 같은데. 네, 뭐 비행기 타는 건 사실 네, 텔레비에서 네. 봤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중국하고 지금 굉장히 냉랭하고 뭐 또 AI 뭐죠? 클라우드. 그 여러 가지 반도체에 관련된 규제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 강요가 이제 간단 말이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대화들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런 그 고위 대화에서의 상징적인 변화가 있어야 실제로 실무선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국가 원수들 말하는 것처럼 미리 다 해놓고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블링컨 장관 때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분위기를 이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또 어떤 게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해소가 될지 그거는 그야말로 거기에 가는 그 옐렌 장관 혹은
같이 가는 네, 네. 사람들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 예. 그리고 얼마큼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 네, 네, 예, 네. 그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뭐 분위기에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뭐 7월에 금리 인상은 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걸로 봐야 되겠죠 지금. 예, 저희는? 뭐 네. 최근 숫자가 뭐 그게 나오고 보니까, 있으니까. 네, 88%라고 하는데 그건 과다하다고 얘기하는 또 분석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뭐 어떤 의미의 숫자인지도 사실 수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쉽지는 않지만 네. 그렇지만 50%보다 훨씬 넘는다. 뭐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이제 또 더 어려운 문제는 그리고 나서는이겠죠. 항상 그리고 나서는. 잭슨홀 끝나고 네, 그죠? 네. 8월에 잭슨홀 끝나고 네. 한 번 더 바로 올리면은 연달아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제롬 파월은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배제하냐 하니까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했는데, 뭐 연속으로 올리냐 물었으면 꼭 연속은 아니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질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 당시 시장에서는 네네. 이제 쉬어가는 그런 스킵. 걸로 이제 했었는데,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꼭 쉬어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하는 것은 연준도 그런 불확실성.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나올 이번 다음 주에 나올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것이고요. 뭐 오랜만에 나오셔서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반기 우리 경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무래도 제조업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경기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미중 간의 분위기 그리고 미국 금리 등을 네.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상황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혹은 수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때문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 수출 환경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는 면에서 굉장히 조절하기 힘든 상황인 건 사실인 것 우리가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이슈가 많다. 네, 물론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잘해야 되고 네. 그것이 적지 않지만 또 할 수 없는 것을 꼭 지루하다간 또 거꾸로 사고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구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에게 있어서는지 네. 국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우리가 있을 때 좀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리숱도 많이 있을 때 좀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우리 TS 샴푸로 머리숱도 우리 교수님도 많이 교수님 아껴주시고요. 뭐 풍성하신 편이죠. 아유. 그러니까 이 풍성할 때 빨리 잘 하나 드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루 엔진 VCLC로 또 건강도 같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다고 또 네, 챙겨드리는구나. 교수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염승환 이사 만나보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